최근 들어 책이 없어지고 있다. 아무래도 그건 사실인 듯하다. 나나미는 눈앞에 있는 책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가볍게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다. 요즘 들어 도서관에서 책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무래도 라는 둥, 듯하다 라는 둥,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다. 어쨌든 이 오래된 도서관은 어마어마한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더구나 도서관의 일이란 진열된 책의 먼지를 터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책을 대출해 주는 것이므로 책은 책장에 꽂혀 있기도 하고 꽂혀 있지 않기도 한다. 나나미가 도서관장이라면 대출 이력을 확인하면 되고 유능한 명탐정이라면 타고난 추리력으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나미는 하굣길에 도서관을 들르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생에 불과하다. 단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따라 도서관에 자주 왔고 지금은 하굣길에 일과처럼 들르기에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의 변화는 매우 민감하다. 이 점만은 도서관장보다 정확하고 명탐정보다 유능하지 않을까? 맨 처음 눈에 띈 것은 책이 꽂혀 있어야 할 책장 여기저기에 구멍처럼 뚫려 있는 빈틈이었다. 다음에는 그 빈틈이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동문학 선반에서 스티븐슨의 보물섬이 사라졌다. 하얀 책등이 아름다운 빨강머리 앤과 네모 선장이 활약하는 해저 이말리 또한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림책 코너에서는 나나미가 좋아하는 집에 있는 부엉이와 프레드릭이 없어졌다. 문학 서적 코너에서는 수레바퀴 아래서와 노인과 바다도 보이지 않았다. 모든 책장의 여기저기에서 빈틈이 눈에 띈 것이다. 책을 빌려가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진 걸까? 가슴 속에서 솟구친 의문을 나나미는 조심스럽게 밀어냈다. 이 도서관은 건물 자체는 크고 서적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설은 오래되었다. 건물이 낡은 데다 공조 시스템이 툭 하면 고장나는 바람에 구석진 곳은 곰팡내가 나고 전구가 나가서 어두컴컴한 곳도 있었다. 이제 와서 이용자가 늘어날 이유도 없고 실제로 넓은 관내는 여느 때처럼 매우 한산했다. 이상한 점은 어른들 중에서는 이런 변화를 알아차린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도서관 직원들은 바쁜 얼굴로 주어진 업무를 해낼 뿐 관내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걸까? 작은 주먹을 턱에 괴고 나나미는 일부러 소리내어 말해보았다. 물론 소리내어 말한다고 해서 누군가 대답해 주는 것은 아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커다란 철제 책장에는 책이 빼곡히 꽂혀 있고 딱히 달라진 점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통로를 조금 걸어 다니다 보면 이가 빠진 것처럼 책장 군데군데 빈틈이 눈에 띈다. 도서관을 구석구석까지 꿰고 있는 나남이라서 알아차렸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달라진 것만은 확실하다. 책은 분명히 없어지고 있다. 책을 확인하는 편이 좋겠다고? 도서관 1층 접수처에서 사서인 하무라 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목소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1층 정면에 있는 접수처 천장이 2층까지 뚫려 있어서 하무라 노인의 쉰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하지만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원래 이용자가 많지 않아 특별히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마침 뒤쪽을 지나가던 노부인이 힐끔 쳐다본 정도였다. 나나미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대답했다. 있어야 할 책이 없어요. 아마 한두 권이 아닐 거예요. 카운터 너머에 앉아있던 하무라 노인은 돋보기 안쪽에 눈을 가늘게 뜨더니 교복 차림의 소녀를 잠시 쳐다보았다. 그래? 그건 아주 심각한 일이구나. 그러고는 들고 있는 파일로 시선을 돌리고 바쁘게 뭔가를 쓰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나미 양, 책장에 책이 없다고 해서 소란을 피운다면 앞으로 책을 빌려갈 수 없지 않을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나나미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하무라 노인의 유머임을 알아차렸다. 그것도 비아냥거림이 잔뜩 담긴 유머였다. 나나미 양, 잘 들어. 파일을 덮고 얼굴을 든 노사선은 나나미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삐죽삐죽 자라난 하얀 턱수염을 매만지면서 말했다. 여기는 도서관이야. 이곳에 온 사람은 책을 빌리고 싶으면 간단한 절차를 밟아서 곧바로 가져갈 수 있지. 즉, 책은 책장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 어린이집에 다니던 네가 아빠랑 같이 와서 아주 배고픈 애벌레를 빌려갔을 때부터 이 규칙은 변하지 않았어. 혹시 잊어버렸다면 저기 벽에 붙어 있는 이용 규칙이란 걸 다시 읽어보겠니? 오늘은 꽝이군. 나나미는 머릿속으로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하무라 노인은 단순한 사서가 아니다. 도서관에 수십 년이나 근무한 뒤 퇴직하고 나서도 접수처 일을 맡고 있는 이른바 이 오래된 도서관의 살아있는 사전이다. 성격이 까다롭고 변덕스러우며 뒤틀린 점을 제외하면 나쁜 사람은 아니다. 더구나 그는 지금까지 나나미에게 이런저런 책을 소개해 주었다. 하지만 심기가 불편한 날은 비아냥거림과 함께 때로는 심한 독설까지 쏟아내곤 한다. 오늘은 분명히 꽝인 날이다. 노사선은 뼈마디가 앙상한 손으로 파일의 표지를 탁탁 두들기면서 말했다. 애당초 말이야. 이 도서관은 나처럼 늙었어. 늙으면 지치고 피곤한 게 당연하고 건망증도 심해지는 법이라고. 책이 좀 없어져도 신경 쓰지 않고 위로해 주는 게 젊은 사람의 역할이 아닐까? 이거 길어지겠군. 나나미의 머릿속은 이미 접수처를 떠나서 2층의 영국문학 책장 앞을 거닐고 있었다. 지금 읽고 있는 폭풍의 언덕은 오늘이나 내일이면 다 읽을 것 같으니 다음에 읽을 책을 정해야 한다. 단, 다음에 어떤 책을 추천해 줄지 묻는 일은 그만두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우리 도서관을 신경 써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쪽도 일이 산더미처럼. 노사서가 입을 다문 이유는 나나미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이 작게 울렸기 때문이다. 전화가 온 건 아니다. 나나미가 설정해 놓은 알람 소리다. 나나미는 재빨리 가방 속에서 흡입제를 꺼내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었다. 하루에 몇 번씩 기관지 천식약을 흡입해야 한다. 아침 저녁은 괜찮지만 오후에 추가 흡입제는 가끔 잊어버려서 심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알람을 설정해 두라고 아버지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다.
하무라 노인은 나나미가 약을 다 흡입할 때까지 기다린 뒤 약간 부드러운 말투로 덧붙였다. 책장은 나중에 확인하지. 나나미 양은 지금 책보다 자기 몸을 걱정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쓸데없는 참견하지 마세요. 라고. 물론 나나미는 말하지 않았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접수처에서 등을 돌리며 불쑥 떠오른 말을 마음속으로 내뱉었을 뿐이다. 하여간 쓸모가 없다니까. 도서관의 살아있는 사전에게 하는 말치고는 상당히 무례한 말이란 건 나나미도 잘 알고 있다. 고사키 나나미는 13살의 중학교 2학년생이다. 키가 작고 야윈데다 피부가 하얀 것은 어릴 때부터 천식을 알아 밖을 나돌아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천식은 사소한 운동이나 긴장감을 계기로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는 말이 쇠발굽으로 기관지를 마구 짓밟으며 뛰어다니는 것 같은 상태가 된다. 초등학생 때는 구급차에 실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 탓에 친구들과 같이 밖을 돌아다니거나 손을 잡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 없었고 학교가 끝나면 혼자 도서관에 가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하지만 나나미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받던 나날 동안 불편하다고 여긴 적은 없었다. 물론 천식 발작이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따라서 도서관의 책이 없어지는 일은 나나미에게 상당히 중대한 문제였다. 이용 규칙을 보라더라고. 나나미는 도서관 2층에 있는 독서 코너의 책상에 엎드렸다. 손때 묻은 커다란 책상이 몇 개 늘어선 가운데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자리가 나나미의 지정석이다. 항상 하굣길에 들러서 책을 읽는 곳이다. 책상 위에는 읽다만 책이 펼쳐져 있었지만 오늘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글자를 좇을 생각이 들지 않았다. 걱정돼서 일부러 말해줬는데 그 비뚤어진 영감님은 또 한 소리 들었구나. 수고했어. 그렇게 말한 사람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소꿉친구 이마무라 이스카였다. 이스카는 키도 크고 자세도 좋아서 체구가 작은 나나미보다 한 학년 위인 것처럼 보인다. 머리도 짧고 깔끔하게 잘라서 기다란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나나미와는 대조적이다. 1층으로 이어지는 넓은 공간을 보면서 이스카는 동정을 담은 쓴웃음을 지었다. 햄 영감님은 항상 찡그리고 있어서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구별할 수 없다니까. 오늘은 한층 더 심했어. 많이 바쁜가 봐. 타이밍이 안 좋았어. 참고로 햄 영감님이란 이스카가 붙인 하무라 노인의 별명이다. 하무를 줄여서 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쪼글쪼글한 주름투성이 얼굴에 무섭게 생긴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사랑스러운 별명이지만 독특해서 나나미도 마음에 들었다. 근데 진짜로 책이 없어지고 있어? 내가 보기엔 넘칠 만큼 많은 것 같은데? 책장을 쭉 둘러보면서 이스카가 말했다. 독서 코너의 바깥쪽에는 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투박한 철제 책장이 쭉 놓여 있다. 각각의 책장 측면에는 일본 문학, 경제, 철학, 민속 자료 등 다양한 팻말이 붙어 있어서 폭이 깊은 선반에
상당히 많은 책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다. 나나미가 있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더 안쪽에는 세계 각국의 문학 서적이 국가별로 정연하게 꽂혀 있다. 햇살이 잘 드는 독서 코너에서 보면 살짝 어두컴컴한 공간에 줄지어 들어선 장대한 책장들은 장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웅장해 보인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책 중에서 몇 권 없어진 걸 어떻게 알아? 신간이나 화제작이 없어진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오래된 책이 없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야. 첼로 켜는 고슈와 운명의 기사도 돌아오지 않고 있거든. 알아차린 건 이 도서관의 하숙생 같은 나나미 정도라는 거군. 뭐? 내가 하숙생이라고? 햄 영감님도 알아차리지 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하숙생이라기보다 집주인이라고나 할까? 이처럼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소꿉친구뿐이리라. 이스카는 나나미의 집 근처에 살아서 초등학교 때는 매일 같이 등교했다. 중학교 때는 궁도부에 들어가는 바람에 등하교를 같이 하는 일이 없지만 동아리 활동이 없는 날에는 검은 천으로 감싼 활을 한 손에 들고 도서관에 나타나곤 한다. 집에서도 빈 활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이스카를 후배들뿐만 아니라 선배들도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런 이스카가 소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왜 책이 없어지는 거지? 누군가 가져갔다고 해도 전부 중고책이잖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봐야 큰돈이 되지 않을 텐데. 이유는 나도 몰라. 하지만 나나미는 한순간 입을 다물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덧붙였다. 수상한 녀석을 본 적이 있어. 이스카의 얼굴이 약간 진지해졌다. 나나미를 따라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책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 조금 떨어진 창가 자리에서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 노부인 말고는 그림책 코너 앞에 유모차를 세워둔 아이 엄마 정도였다. 물론 수상한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단순한 착각이 아니란 거야? 아직 단정할 순 없어. 하지만 수상한 사람을 몇 번 본 건 사실이야. 아직 햄 영감님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건 섣불리 말할 수 없지. 타이밍이 안 좋으면 버럭 화를 낼 테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말이야. 좋은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것도 그중 하나야? 나나미는 자신의 손에 들린 책을 바라보는 이스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이야. 이것도 햄 영감님이 권해준 책이지. 그렇게 글자가 작고 두꺼운 책이 재밌어? 재밌어. 연애소설이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야. 어린 시절 큰 부자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한 주인공이 나중에 부자가 돼서 복수하러 돌아오는 얘기야. 햄 영감님도 문학사에 남을 만한 최고의 복수극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 문학의 세계에도 깊은 어둠이 있구나. 이스카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말없이 밖을 내다보던 노부인이 지팡이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음을 내딛었다. 그것을 보고 이스카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도 그만 갈게. 숙제 안 하고? 오늘은 부모님 모두 늦게 오시거든. 동생 목까지 저녁 부탁한다고 메시지가 왔어. 여전히 부모님 모두 바쁘시구나. 힘들겠다. 그렇지 뭐. 하지만 네가 더 힘들잖아. 넌 엄마가 없으니까. 이스카는 벽에 세워둔 활을 집어들면서 태연하게 말했다. 이스카의 말처럼 나나미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둘이 산다. 이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소꿉친구의 장점이다. 엄마가 없는 집은 상상도 할 수 없어. 무지무지 힘들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 우리 아빠는 바쁠 때면 밖에서 식사하고 오시니까 나 혼자 차려 먹으면 되고 그것도 귀찮으면 도시락 가게에서 사가면 되거든. 하여간 여전히 쿨하다니까 너는. 나나미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아버지가 저녁밥을 하려고 일찍 귀가했지만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한층 일이 바빠졌는지 귀가가 늦어지는 날도 적지 않았다. 외동이 오히려 편할지도 몰라. 우리 집은 엄마가 2, 3일 늦게 오면 집안이 난장판이라니까. 동생은 먹기만 하고 당최 치우지를 않거든. 나나미는 이스카가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웃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아련한 동경이 꿈틀거렸다. 동생이 있으면 분명히 식사 준비는 힘들겠지만 식탁엔 동생과 같이 앉으리라. 나나미는 아버지가 늦게 오는 날은 항상 혼자 저녁을 먹어야 한다. 그럼 내일 봐 하면서 걸음을 내딛던 이스카가 돌연 발길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나미, 이상한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 넌 건강하지 않으니까 몸 조심해야 해. 이스카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한 뒤 활을 쥔 오른손을 가볍게 들고 등을 돌렸다. 이런 말을 태연하게 하는 친구가 있어서 나나미는 기쁘게 생각한다. 초등학생 때는 천식으로 인해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더구나 어머니가 없다는 게 알려진 후에는 학교나 병원에서 과장된 동정과 위로의 말을 지겨울 만큼 들어야 했다. 안녕이나 잘가라는 말과 똑같은 말투로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이스카 같은 친구는 귀중한 존재다. 다음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할까? 중학생만의 저녁 파티를 아버지가 허락해 줄지는 모르지만 꽤 좋은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나미는 폭풍의 언덕에 시선을 떨궜다. 히스클리프의 복수극이 절정에 접어들고 있었다. 책상 주변은 어느새 옅은 꼭두선이 빛으로 물들었다. 나나미가 고개를 들었을 때는 해가 완전히 기울고 단독주택의 지붕 위로 저녁놀이 펼쳐져 있었다. 창가의 공기도 온도가 내려간 듯했다. 겨우 며칠 전에 길가의 나무들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절은 어느새 겨울의 입구에 접어들었다. 화창한 날은 낮에는 지낼만 해도 해가 저물면 순식간에 냉기가 엄습한다. 나나미는 추위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건조함은 천식의 천적이라서 겨울 자체는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덥든 춥든 한정된 행동 범위에는 별다른 변함이 없다.
교복이 동복으로 바뀐 다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코트나 머플러가 늘어나는 정도다. 어쨌든 파란만장한 폭풍의 언덕이 클라이맥스를 맞이한 가운데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난 모양이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환호성이 희미하게 들리는 것은 도서관 바로 옆에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어서다. 해가 저물 무렵에 기다란 그림자를 끌면서 열심히 축구공을 쫓아가는 소년들의 모습이 가로수 너머로 보였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시선을 옮기자 햇살이 스며드는 깊숙한 실내 안쪽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창가에 있던 노부인도 그림책 코너에 있던 아이 엄마도 이미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다. 하지만 이 오래된 도서관에서 텅 빈 실내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벽시계가 폐관 시간인 6시 조금 전을 가리키고 있는 걸 확인하고 나나미는 폭풍 언덕의 책장을 덮었다. 책을 가방에 넣고 돌아갈 채비를 하는데 조금 떨어진 책장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회색 양복을 입은 탄탄한 체격의 남자였다. 이쪽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나미는 거의 반사적으로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저 녀석이다. 지금까지 종종 도서관에서 봤던 남자다. 주름 하나 없는 회색 양복과 똑같은 색의 고풍스러운 사냥모 덕분에 평범한 직장인이라기보다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 같았다. 그것 말고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저 남자가 도서관에 나타난 다음에는 항상 책이 없어진다는 것을 나나미는 알고 있었다. 이스카한테 말한 수상한 녀석인 것이다. 책 도둑이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부러 그렇게 생각한 것은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와 긴장감을 억누르기 위해서였다. 남자가 책장 안쪽으로 사라진 순간 나나미는 독서 코너에서 조용히 나와 남자가 있던 곳까지 다가갔다. 청소년용 추리소설을 모아놓은 그 주변에는 에도가와 란포와 아서 코난 도일의 작품이 꽂혀 있었다. 눈에 익은 책장을 둘러본 나나미는 곧바로 얼굴을 찡그렸다. 쭉 늘어선 셜록 홈스 전집 옆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셜록 홈스 전집과 나란히 꽂혀 있던 궤도 류팽 전집의 앞부분 10권이 모조리 모습을 감춘 것이다. 전 30권 시리즈 중에 3분의 1이 사라졌다. 책이 없어졌다고는 해도 이만큼 한꺼번에 사라진 적은 없었다. 숫자도 숫자이지만 류팽을 가져가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야. 궤도 류팽 전집은 나나미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다. 변장과 무술의 달인인데다 도둑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궤도 신사는 초등학생 나나미에게 완벽한 히어로였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 종일 읽기도 하고 어두운 침대 속에서 읽다가 들켜서 아버지에게 혼난 적도 있다. 기암성과 8.13의 수수께끼는 외울 만큼 읽고 또 읽었다. 나나미는 남자가 걸어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침 기다란 책장 끝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불룩한 커다란 검은 가방도 한순간이지만 분명히 보였다. 나나미는 곧장 재빨리 걷기 시작했다. 종종 걸음으로 책장 끝까지 가서 통로로 얼굴을 내밀자 이번에는 남자가 몇 줄 앞쪽에 프랑스 문학 팻말이 붙은 책장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조용히 뒤를 쫓아가면서도 나나미는 가슴 안쪽으로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고 얼굴을 찡그렸다. 급한 동작이나 큰 긴장감은 천식 발작의 방아쇠가 된단다. 평소에 다니는 병원 의사의 온화한 목소리가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에 겹치듯이 목 안쪽에서 피리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그래도 나나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프랑스 문학 팻말 밑에 도착한 순간 피리 소리는 바람을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가 되어 폐 전체로 퍼져나갔다. 틀렸나? 밖으로 나온 목소리가 이미 쉬어 있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다. 나나미는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어 발작용 흡입제를 꺼냈다. 재빨리 약을 흡입한 뒤 책장 측면에 등을 기대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었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천천히 10초를 세는 사이에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탐정놀이는 무리인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온몸의 힘이 빠지면서 나나미는 책장에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나미는 허클베리 핀처럼 숲속을 뛰어다니거나 고디처럼 친구들과 선로 위를 걸어다니지 못해 괴롭다고 여긴 적은 없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분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리라. 류팽처럼 멋지게. 그런 건 꿈이겠지? 그렇게 중얼거린 것은 절반은 불평이고 절반은 마음을 전환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풀이 꺾이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나나미는 알고 있었다. 기관지 상태는 나쁘지만 머릿속은 명쾌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궤도 리팽 전집이 10권이나 사라졌으니까 이번에는 그 까다로운 노사서도 코웃음으로 날려버리지는 못하리라. 문제는 그 남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요즘 세상에 오래된 도서관에서 옛날 책을 훔쳐가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짐작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남자가 사라진 통로 안쪽을 쳐다본 나나미는 저도 모르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소리를 질렀다. 책장과 책장 사이에 좁은 통로는 어디나 구조가 비슷하다. 높은 철제 선반이 양쪽을 가득 메우고 있고 천장에는 흐릿한 형광등이 나란히 있을 뿐인 살풍경한 구조다. 프랑스 문학 코너라고 해서 베르사유 궁전처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나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늘 보던 어두컴컴한 통로가 아니었다. 물론 화려한 바로크 양식도 아니었다. 통로 안쪽이 부드러운 푸른 빛에 감싸여 있었다. 앞쪽은 예스러운 보들레르나 플로베르 전집이 놓여 있는 평소 광경이지만
그 책장의 중간부터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막다른 곳의 벽이 사라지고 책장 사이의 통로가 빛의 안쪽으로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뭐지? 나나미는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나나미에게 도서관은 집의 마당 같은 곳이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구석구석 돌아다녔고 때로는 사무실이나 창고 안까지 들어갔다가 햄 영감님한테 혼난 적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빛이 나는 통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나미가 빨려 들어갈 듯이 일어선 순간 돌연 뒤쪽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그만 둬.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나나미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눈길이 닿는 곳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단지 맞은편 이탈리아 문학 팻말 밑에 웅크리고 있는 작고 둥근 그림자가 있을 따름이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귀 밑으로 아름다운 비추색 눈이 빛나고 반짝거리는 은색 수염이 양쪽으로 쭉 뻗어 있었다. 고양이? 틀림없이 고양이였다. 나나미의 중얼거림에 응답하듯 고양이가 허리를 들고 천천히 나나미 쪽으로 걸어왔다. 갈색과 노란색, 하얀색이 섞인 묵직한 체격의 얼룩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나나미의 눈앞까지 다가오더니 아름다운 눈을 빛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나나미는 어안이 벙벙해서 대답할 수 없었다. 조금 전에 꽤 힘든 것 같던데 괜찮냐고. 고양이가 분명 말을 하고 있었다. 말 자체는 나나미를 걱정하는 내용이지만 말투는 상당히 위압적이었다. 나나미는 두세 번 눈을 깜빡이고 나서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괜찮은 것 같아. 그거 다행이군. 고양이는 느긋하게 대꾸하고 나서 푸른 빛을 뿌리는 통로를 쳐다보았다. 무리할 필요 없어. 네가 쫓아간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뱃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당당한 목소리였다. 도서관과 고양이라는 조합은 나쁘지 않다고 나나미도 생각했다. 하지만 고양이가 인간의 말을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나나미는 가슴에 손을 대고 크게 심호흡을 한 번 했다. 다행히 가슴 안쪽의 잡음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천식 발작은 괜찮아. 천식이 심해지면 뇌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환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책에서 읽은 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환각은 아닌 모양이었다. 나나미는 눈앞의 고양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 고양이지? 어리석은 질문이군. 내가 개로 보여? 고양이가 사람을 향해 개로 보이느냐고 묻는다. 한마디로 카오스 상태다. 물론 고양이의 대답에 납득할 수 있는 요소는 티끌만큼도 없다. 내가 아는 한 고양이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어. 그것도 어리석은 말이야. 우리는 인간처럼 의미 없는 말을 주절대지 않는 것뿐이야.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지. 그게 바로 고양이야. 들어본 적이 없는 고양이의 정이다. 나나미는 머리가 아프지도 않은데 손으로 머리를 짚었다. 고양이는 태연한 모습으로 말을 이었다.
어쨌든 너한테 말해줄 수 있는 건 하나뿐이야. 저 통로 가까이 가지 마. 가까이 가지 말라니. 저게 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 나나미의 반론에 힘이 남겼다. 나나미는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변명을 하려면 다른 표현도 있지 않은가. 어떻게 저걸 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아무리 봐도 보통 상황은 아니야. 그러면 표현을 바꿀게. 이건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경박한 호기심을 뿌리째 끊어버리려는 단호한 대답이었다. 이 문제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해. 함부로 끼어들면 위험해. 그러니까 이제 나나미가 고양이의 위험 있는 목소리를 재빨리 가로막았다. 넌 아까 그 남자에 관해 뭔가 알고 있구나? 고양이는 그런 반응을 예상치 못한 모양이었다. 당당하고 초연하게 행동하던 고양이가 처음으로 살짝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까 그 녀석이 책을 가져갔어? 그래. 하지만 저 통로 안에 그 녀석이 가져간 책이 있구나. 고양이의 말투가 더욱 험악해졌다. 소녀여,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네가 할 일은 단순하고 명쾌해. 입을 다물고 귀를 막고 눈을 돌리고 여기서 사라지는 거지. 그러면 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고양이가 느닷없이 맥 빠진 소리를 낸 건 나나미가 오른손으로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아채서였다. 나나미는 고양이의 목덜미를 잡고 자기 얼굴 앞으로 들어 올렸다. 무슨 짓이야? 저 안쪽에 책이 있는 거지? 이거 놓지 못해? 난 너를 위해 말해준 것 뿐이야. 고양이는 노려보듯 눈을 빛냈지만 나나미의 손에 잡힌 채 축 늘어져 조금 전과 같은 위압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두툼한 꼬리가 힘없이 흔들릴 따름이었다. 어떻게 하면 책을 되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줘. 위험하다고 한 말 못 들었어? 위험하다는 건 곧 되찾을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 가르쳐줘. 고양이는 조바심과 황당함과 어이없음, 기타 여러 감정이 뒤섞인 얼굴로 나나미를 바라보았다.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할 거야? 나나미는 약간 고개를 갸웃거리고 나서 대답했다. 내 손이 마비돼서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이대로 계속 들고 있을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을. 약해 보여도 의외로 팔 힘은 있거든? 무거운 책을 잔뜩 들고 다녔으니까. 어디까지나 냉정한 나나미의 말을 듣고 고양이는 입을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고양이가 포기한 듯 중얼거렸다. 내려줘. 바닥에 내려선 고양이는 크게 한 번 몸을 떨었다. 정말 특이한 소녀군. 무섭지 않아? 보통 사람이라면 고양이가 인간의 말을 한순간 반쯤은 도망칠 텐데. 그럼 난 나머지 반이야. 아니, 나머지 반은 못 들은 척하지. 그렇구나. 하고 나나미는 저도 모르게 납득했다. 깜짝 놀라긴 했지만 무섭진 않았어. 지금은 그것보다 소중한 걸 빼앗기는 게 더 큰 문제니까. 소중한 것?
궤도 리팽 전집. 침착하게 대답하는 나나미의 눈빛이 의외로 진지하다는 걸 고양이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고양이는 더 이상 완고한 얼굴로 반론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살피듯 나나미를 쳐다보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농담은 아닌 것 같군. 나나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식을 앓는 힘없는 소녀는 도움이 안 돼? 천식은 문제가 아니고 네가 소녀인지 소년인지도 관계없어. 저 통로 안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과 마음의 힘이니까. 어려운 말은 잘 모르지만 마음의 문제라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보기보다 정신력은 강하거든. 아무래도. 고양이는 나나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덧붙였다. 그런 것 같군. 고양이는 크게 숨을 쉬고 나서 다시 나나미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나와 같이 갈 거야? 책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나도 몰라 소녀여. 그래도 괜찮아? 나나미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러고는 하지만 그 전에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살며시 고양이의 손을 들어 올려 오른손으로 다정하게 잡았다. 난 너도 아니고 소녀도 아니야. 나남이라고 해. 잘 부탁해. 고양이는 살짝 손을 빼려고 하다가 나나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난 얼룩고양이 얼룩이야. 짐짓 불쾌한 얼굴로 대답하면서도 잡힌 손을 뿌리치려고 하지는 않았다. 왜 이 기묘한 고양이를 따라가려고 했는가? 나나미 자신도 명쾌하게 대답할 수 없었다. 다만 고양이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무섭기는커녕 그리움과도 닮은 아련한 감정을 느꼈다. 애초에 공포라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나나미는 알고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적도 몇 번 있었다. 숨도 쉴 수 없고 머리도 깨질 것처럼 아픈 데다 주변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게 벽에 부딪혔을 때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를 포기해왔기에 이런 기묘한 날 정도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뭐니 뭐니 해도 인간의 말을 하는 고양이를 만난 특별한 날이니까.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고양이를 따라 걸음을 내디딘 나나미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연신 감탄했다. 처음에는 눈에 익은 프랑스 문학 책장 사이를 걷기 시작했는데 금세 부드러운 빛이 온몸을 감싸더니 지금은 푸른 빛이 비치는 책장 통로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었다. 양쪽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책들이 늘어서 있었다. 제목만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문자와 기호도 보였고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하는 낡은 장정의 책도 보였다. 가죽이나 천 표지의 화려한 책도 있는가 하면 실 몇 가닥으로 묶었을 뿐인 색바랜 종이도 보였다. 어쨌든 책장의 통로는 안쪽까지 끝없이 이어졌고 방대한 서적이 양쪽을 메우고 있었다. 책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숫자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줄어든다고? 왜? 사람의 마음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탓이겠지. 안타까운 일이야.
안타깝다고 말하는 것에 비해 말투는 어디까지나 담담했다. 고양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 걱정할 일은 그게 아니야. 훔쳐간 책 말이지? 아까 그 남자가 이 앞쪽에 있는 거야? 그래,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탓에 반드시 만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대화를 해야지. 너무도 당연한 말이 돌아와서 나나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고양이는 그런 나나미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조금 전에도 말했잖아. 이 미궁에서 가장 강한 건 진실의 힘이라고. 거짓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넌 네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말해서 책을 되찾는 거야. 그런데 자기 멋대로 책을 가져가는 상대한테 대화가 통할까? 나나미가 그렇게 말하자 고양이가 갑자기 침묵했다. 빛이 나는 통로에는 나나미의 발소리만이 가득했다. 매우 날카로운 지적이군. 굉장히 불안한 대답이군. 불안해도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되찾으려고 미궁에 발을 들여놓았다가 녀석의 말에 넘어가서 마음을 잃어버렸지. 의욕이 가득했던 나나미도 무서운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책에 얽힌 추억을 전부 잊어버려. 그리고 다시는 책을 읽지 않게 되지. 그러면 곤란해. 처음으로 의견이 일치하는군. 나도 곤란해. 괴로움이 깃든 고양이의 목소리를 듣고 무심코 쓴웃음을 지으면서 나나미는 대꾸했다. 하지만 괜찮을 것 같아. 놀랍군. 이런 상황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잘 모르겠어.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야. 나나미 자신도 이상했다. 고양이와 같이 걷고 있자니 어느새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런 나나미를 고양이가 어깨 너머로 차갑게 바라보았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위험해. 과신은 인류의 최대 적이니까. 나나미는 살짝 놀랐다. 굉장해. 이런 곳에서 햄릿의 명언을 들을 줄이야. 하지만 약한 소리나 불평만 늘어놓을 바에야 약간의 낙관주의도 나쁘지 않아. 특히 앞날이 불안할 때는 말이야. 넌 좀 삐뚤어졌구나. 당연하지. 고양이는 원래 그렇거든. 불필요할 만큼 강력한 목소리가 통로를 뒤흔들었다. 이윽고 푸르스름한 책장의 통로가 천천히 하얀 빛에 감싸였다. 참고로 말해두지. 고양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햄릿이 아니라 맥베스야. 그런 목소리까지 하얀 빛에 녹아들어갔다. 눈부신 빛이 서서히 멀어진 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나나미는 깜짝 놀랐다. 양쪽을 가득 메우고 있던 책장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나나미와 고양이는 바퀴 자국이 몇 개 나 있는 흙길에 서 있었다. 양쪽에는 키 작은 화렵수가 늘어서 있고 하늘에서는 밝은 햇살이 쏟아졌다. 나나미는 손차양을 하고 앞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성이야?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돌로 된 건물이 똑바른 길 앞쪽에 우뚝 솟아 있었다. 당당한 성벽, 그 너머에 보이는 커다란 탑. 성벽 위에는 무늬가 없는 회색 깃발이 펄럭이고
군데군데 옛날식 장총을 든 경비병이 차려 자세로 서 있었다. 성의 정면에는 아치 모양의 커다란 입구가 있었고 쇠사슬로 이어진 튼튼한 널다리가 앞쪽 수로에 걸쳐져 있었다. 틀림없이 성이었다. 다음 순간 귀를 찢을 듯한 땅울림이 들린 것은 뒤에서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숲을 빠져나와 달려왔기 때문이다. 황급히 옆으로 비켜선 나나미를 아랑곳하지 않고 짐칸이 달린 마차는 맹렬한 속도로 달려갔다. 마차가 들어간 성문을 보면서 나나미는 미간을 찡그렸다. 병사들이 엄청 많네. 실제로 성벽 윗뿐만 아니라 널다리 양쪽에도 총을 든 병사 2명이 서 있었다. 다짜고짜 총을 쏘건 하진 않아? 왜 그래? 갑자기 겁먹었어? 총을 보고 겁먹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닐까? 걱정할 거 없어. 단지 허세일 뿐이니까. 정말로 힘이 있는 자는 노골적으로 무기를 과시하지 않아. 약한 자일수록 과격하게 구는 법이지. 고양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성문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다. 나나미도 황급히 고양이의 뒤를 따라갔다. 이윽고 성문 앞까지 왔는데 널다리 양쪽에 있는 병사는 말없이 경례를 할 따름이었다. 총은 겨누지 않았지만 나나미는 병사들의 얼굴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흑빛 얼굴이었던 것이다. 무표정한데다 기묘하리만큼 특징이 없는 얼굴로 눈을 돌린 순간 이미 어떤 얼굴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얼굴이 다 똑같아. 더구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회색 남자들이야. 모든 남자들이 다 똑같지. 고양이의 말처럼 성문을 들어가자 앞쪽에 있는 남자들도 모두 똑같았다. 성벽 밑에 서 있는 남자, 말을 끌고 가는 남자, 새로 달려온 마차의 마부까지 모두 회색 얼굴이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과 똑같이 생긴 수많은 회색 얼굴이 너무나 대비되어서 나나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돌벽을 따라 걸으면서 나나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회색 남자들이라면 예전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 그건 귀중한 경험이야. 귀중한 경험? 앞장서서 걸어가는 고양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지금은 녀석들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녀석들은 매우 위험한 존재야. 예전에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린 자들도 있었지.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위험성에 관해 여러 책에 글을 남겼어.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잊어버리고 말았지. 담담하게 말하는 목소리의 어딘가에 아련한 슬픔이 감돌았다. 잊어버렸다고? 저렇게 음침한 사람들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가 있지? 음침하다고 여기는 그 감성을 소중히 여겨야 해. 지금은 전 세계가 회색으로 물들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가까이에 녹아든 녀석들을 알아차릴 수조차 없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넓어진 것은 양쪽의 돌벽이 끝나고 커다란 광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한층 기이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광장의 중앙에는 커다란 제단이 설치되어 있고
안에서는 새빨간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주변에는 회색 얼굴의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단 옆으로 나무 상자를 가져오는 자, 나무 상자 속에서 뭔가를 꺼내 연신 불길 속으로 던져넣는 자, 직립부동의 자세로 주변을 경계하는 자들이 마구 뒤섞여 있었다. 가끔 구호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만 모두 하나같이 회색 얼굴인 탓에 활기가 없어 보여서 기묘하게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